우리 경매시장은 전체 실물 경기, 부동산 경기가 반비례한 성질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한여름에는 한겨울을 생각하고 또 때로는 한겨울에는 한여름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경매에 대해서 저는 경매가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점은 이론에 여지없이 시세보다 싸게 사기라고 하는데요.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5년 동안 집값이 오르는 걸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말기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7년 동안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경매 시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명제가 바뀌었습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살려고 접근하다 떨어지는 것보다는 다소 손가락질을 받고 비아냥을 듣더라도 일단 낙찰받고 봐야 된답니다. 여하튼 낙찰 당시에는 시세 대비 시세에 근접하거나 때로는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낙찰받았지만 지나고 났더니 집값이 급등을 하면서 몇 개월 전에 또는 1년 전에 고가 낙찰을 정당화시켜주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길게는 7년 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본질에서 벗어났는데요. 우리는 7년의 긴 세월 속에 이게 마치 본령이냐, 때로는 이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진짜 진검승부는 저는 올해가 아니라 아마 내년, 내후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경매 시장의 특징은 앞전에 잠깐 소개했듯이 경매 물건 수와 그다음에 경매 지표 중에 하나인 낙찰가율, 매각가율을 들 수 있는데요. 거시경제, 우리 부동산 경제와 물건 수는 반비례를 하고 매각가율은 정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보시고 있는 자료는 수치로 다소 복잡한데요. 제가 여기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을 주목하시면 우리 경매시장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흔히 우리는 매각가율, 즉 하나의 물건이 감정가 대비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우리 매각가율 또는 낙찰가율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전체 진행되는 경매 물건이 몇 건이 팔렸느냐, 손바꿈 잃었느냐, 우리는 이를 낙찰률 또는 매각률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하나의 물건에 몇 분이 경쟁을 벌이느냐, 응찰자 수를 하는데요. 이를 우리는 경매시장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3대 지표라고 하는데, 이런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바로 경매 물건 수와 참여자 간의 관계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2020년과 2021년 1년 사이의 흐름을 보면은요, 2020년도는 전국적으로 약 15만 건 가까이 경매 물건이 진행이 나왔는데요. 불과 1년 만에 12만 4천여 건으로 2만 약 6천여 건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19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불과 한 8천 명 정도 감소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사람의 기대치는 계속 경매시장에 높은 기대치가 남아있다 보니까 실제 경매시장에서 발길을 떠난 분은 별로 없는데,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일반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경매 물건은 급감을 하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한정된 경매 물건,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경하를 벌이다 보니까 나머지 경매 지표는 우리가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모든 경매 지표는 우상향을 합니다. 이건 작년 이야기고요. 그럼 올해는 어떨 것이냐? 이제 올해 어제부로 7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2022년도는 모든 지표가 우하향을 할 거다. 그리고 정말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는 올해가 아닌 내년 또는 멀리 내후년에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우하향의 지표를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경매 시장에서 그러면 지표를 잠깐 소개했는데 경매 참여자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표는 어느 정도 되느냐? 낙찰가율 기준으로 한 67%, 낙찰률 기준으로는 한 30% 초반, 32% 내외. 그 다음에 참여자 수는 평균 3.3명인데요. 그러면 이런 때가 우리 경매 시장에 있었느냐? 가까이는 금융위기 때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때 이때 우리 경매 시장의 지표들이 이런 걸 보여줬었고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여기에 오신 선생님들의 적지 않은 분들은 저하고 생각의 결이 아마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이후에 진행하는 우리 연사님들 또한 저하고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일관되게 선생님들한테 전달하는 모든 자료는 경매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또 경매는 우리 전체 부동산 시장의 극히 일부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가정하에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경매 시장에 바라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순환 사이클은 외람되지만 저는 지난해 전 고점을 지났다라고 해석합니다. 2021년도에 이미 전 고점을 지났고요. 2016년도에는 무릎이었고 그 다음에 전 저점은 금융위기의 끝자락이었던 2010년, 2012년도가 저는 경매 시장의 저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차피 하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천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좀 더 이왕 제가 하늘의 혼남을 꾸지람을 이미 매를 받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조금 더 도발적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고점을 통과했는데요. 그러면 지난해도 제가 경매 통계로 접근했을 때는 콕 집어서 이야기한다면 2021년 3월 달이 지표상의 저점을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지난 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 순간에 우리 부동산 시장이 저점이 어느 곳을 통과한다면 제가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겠죠. 감히 발설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요. 과거 영역 때문에 감히 제가 지난 얘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제가 생각하는 경매 시장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순환 사이클은 2021년이 고점이었고 2021년도 3월 달이 통계상으로는 저점을 지나가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마강래 교수의 제가 자료 중에서 책 중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멀리 노태우 정부에서 가장 최근에 문재인 정부까지 각 정권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는데 아이러니하면서도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과거의 정부들은 크게 스탠스가 두 가지, 부동산 시장을 개입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정권과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논리, 시장의 원리로 스스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가능한 개입을 자제하는 아마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 개입하는 정권에서는 개입 자체는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죠. 뜻이.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정책에 순응합니다. 가격이 하방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뜻대로 흐르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르는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이 계속 악의 순환이 반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반면에 부동산 규제 완화하는 정부는 단기적으로 각종 호재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고 가격이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우리가 공급에 있어서 공급 부분에 신호를 줬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의 조바심을 진작시키는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방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스탠스는 가능한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절묘한 명제가 현재의 시황과 어쩌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00년 이후에 우리 경매 시장의 사이클인데요. 보시면은 고점과 저점을 반복을 하는데요. 2010년 이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5년의 주기로 가격이 오르고
또 5년의 주기로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이 2015년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 벗어납니다. 5년의 순환론에서 보시면은 2015년 1회 지난해까지 정확히 7년 동안 거침없이 우상향 하이크를 합니다. 이건 지난해 이야기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떨 것이냐? 저는 아직 올해는 5개월의 통계가 남아 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올해는 고점의 행진을 마감을 하고 하방을 할 거다.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아마 여기에 오신 선생님들이 체감할 정도로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실제 몸으로 느끼는 건 내년 이후가 될 거라고 그건 이따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강남의 아파트도 동일한 궤도를 그립니다. 강남의 아파트 현재 시점으로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럼 올해는 8년 차입니다. 그럼 올해도 우길승천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매 시장에서 바라보는 저의 작은 생각이고요. 제가 이 천하의 영원할 것 같은 강남의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제주도 토지시장에서 제가 작은 팁을 얻었는데 제주도 토지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경매를 연구하다 보니까 종목별 생애 주기 아파트는 5년의 생애 주기를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그리고 토지는 한 3년 정도의 생애 주기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 토지시장을 잠깐 보면 전통적인 제주도 토지시장 행보는 60% 중반에서 70% 중반을 횡행하다가 갑자기 2013년도에 90%로 껑충 뜁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천하의 강남 아파트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을 제주도 토지시장에서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제주도 전체 토지 우량물건이 아닌 묘지가 있든 맹지가 됐든 2015년 1년 내내 매각된 제주도 토지시장의 전체 매각가율이 우리 경매 통계를 집계한 이래 단 한 번도 목도해 경험한 적이 없는 145.6%를 그립니다. 이때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이제 제가 주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제가 그 대학원생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생각하는 토지 시장의 생애 주기는 3년인데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제주도 토지 시장이 3년에 고점에 도달해서 2016년 이후부터는 조정을 받을 거다 하면서 제가 제자들은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제주도 토지에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웬걸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제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제주도에 가서 경매를 잘 봤습니다. 이제 선생의 영이 쓰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냐? 선생님께 보시다시피 제주도 토지시장이 2016년도 127%, 2017년도에도 98%, 무려 5년 동안 오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때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토지시장의 생애 주기는 3년을 그려야 되는데 제주도 토지시장이 무려 5년 동안 끊임없이 오르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원할 것 같던 제주 토지시장이 6년 차부터 조정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 토지시장 물론 절대값은 평당값은 10년 전에 비해서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겠지만 낙찰가율은 적어도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강남의 아파트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강남의 아파트 7년 동안 오르는 우리가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죠. 왜? 제주도 토지시장 3년 오르는데 5년 걸어갈 때 저희 학생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제주도 토지시장 영원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6년차, 7년차 되니까 자연의 섭리대로 제주도 토지시장은 조정을 받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도 저도 비슷한 행보를 그리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료에서 또 가십적인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물건에 보면 제가 숫자를 1, 2, 3을 줬는데 요거는 이효리 씨가 제주도에 입도하기 전이냐 후냐의 또 하나의 제주도 토지시장의 생각거리랍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알다시피 이효리 씨는
201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제주 에어룹에 입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신의 한 수를 준 것 같습니다. 이효리 씨가 제주도에 입도를 한 이후에 제주도 토지시장이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는데 2010년 당시 즉 이효리 씨가 입도하기 전에 땅값과 그 다음에 2015년, 16년 당시 전 고점 당시에 제주도 땅값은 몇 배 차이 나냐? 무려 10배가 오릅니다. 그럼 이효리 씨가 언론에서 노출되고 이효리 씨를 모방해서 제주도에 입도한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근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이효리 씨는 자발로 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형제 자매들, 이효리 씨를 모방해서 제주도에 입도한 저희 형제 자매들은 자력으로 출도는 거의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에 들어간 형제 자매들의 고통 역시 녹록지 않을 거고요. 제가 우연한 자료에 일치했지만 잠깐 실제 사례를 소개를 하면 2010년 이제 이효리 씨가 입도하기 전에 제주시 구적 세화리에 하치 농지가 경매 나옵니다. 5억대의 물건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1억 7,300까지 떨어지자 김모 씨가 혼자 들어가서 1억 8,300에 낙찰받았어요. 1억 8,300이 언제요? 2010년도에. 근데 김모 씨는 2010년 제주도 토지시장이 오르기 전에 2010년도에 낙찰을 받아서 제주도 토지시장이 2015년, 16년 전고점을 지나는 걸 물론 결과론적입니다. 아마 그분이 이걸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전고점을 지나고 나서 2016년도에 1억 8,300에 낙찰받은 땅을 매각을 합니다. 얼마에 매각하냐? 불과 6년 만에 1억 8천대에 낙찰받은 물건을 16억에 되팝니다. 6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2010년도에 1억 8,300에 낙찰받으신 분을 저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걱정하는 분은 그분한테 16억에 낙찰받은 임모 씨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근황이 걱정스럽다는 거죠. 과연 16억에 낙찰받으신 분은 지금 어떤 생활을 하실까가 저는 조금은 염려가 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주도 토지시장에 저점에 낙찰받고 고점에 팔고 나가신 분이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를 뒀다는데 저희 같은 분들은 모든 이익을 끝까지 수건을 쥐어짜서 이득을 얻으려다가 매수 타이밍을 실기하죠. 아마 저분이 16 끝까지 좀 더 가지고 있어 20억도 갔답니다. 호가는. 그런데 20억대 못 팔았으면 지금도 못 팔리는 거죠. 근데 여하튼 저분은 16억에 몇 억을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억에 나온 이유는 그래야 뒤에 오시는 분도 차익을 기대를 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모든 차익을 내가 얻으면 뒷사람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주변 지인들이 제주도에서 지금 여름 휴가철에 휴가 기간 내 제주도에서 보름 한 달 살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안식년을 내고 1년 가까이 제주도에서 휴양을 하시는 분도 힐링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만약 그분들이 거기 휴양에서 잠시 남의 부동산을 빌려서 힐링을 하고 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 땅과 건물을 사서 자기들이 안식처를 제주도에 그 전에 아마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심적으로 여간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제주도에는 제가 생각하기는 경매 물건이 가까이는 서귀포 앞바다에서 멀리는 제주 시내 중산가 또는 제주 시내까지요. 낮은 가격에는 2억대에서 조금 더 비싼 가격 10억대의 물건들이 정말 다양하게 제주 법원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시고 있는 물건도 그런 물건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저런 물건을 처음에 어려운 제주 토지를 사서 어렵다라는 인허가 과정을 거치고 건축을 다 하신 분들이 과연 제주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물건들을 그분들이 조금은 고생하신 물건이지만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그분들이 들어간 비용의 절반 가격 내외에, 좀 절반 가격보다 실제 감정가 60% 내외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격에 매수를 한다라면 참여자한테는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개할 자료는 경매시장에서 제가 한 20여 년 동안의 통계를 들여다보니까요, 우연하게 날씨하고 낙찰가하고는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연중 낙찰가가 가장 낮은 때는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낙찰가가 낮은 때 지금입니다. 7, 8월이 낙찰가가 낮고, 상대적으로 낙찰가가 가장 높은 때는 봄, 가을이랍니다. 우리는 경매 참여에 의사결정에 작은 팁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경매란 봄에 입찰해서 여름에 처분하고, 다시 가을에 참여해서 겨울에, 제가 반대입니다. 지금 거꾸로 했는데요. 경매란 겨울에 참여해서 봄에 매각을 하고, 다시 매각된 자금을 가지고 지금 7, 8월에 한여름에 참여해서 가을에 처분하며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제가 좀 전에 잠시 정신이 혼미했듯이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형제 자매들은 봄에 낙찰받고 여름에 팔고, 그리고 손해났다고 하고 다시 손해난 걸 많이 하기 위하여 다시 가을에 또 비싸게 낙찰받고 또 겨울에 더 손해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시차를 조정하면 아예 몇 개월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한 겨울에 사거나 아니면 늦춰서 남들이 하는 걸 다 검토하고, 그리고 늦게 참여하는 게 우리가 경매 참여의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경매시장 현재 올해 흐름에 대해서 잠깐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한번 됐던 물건인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 상반기 내내, 현재 7월달 포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에서 낙찰된 물건 중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라고 한 차례 언론에 기사화됐던 물건입니다. 멀리 대전시 서구 변동에 있는 주택가 도로입니다. 도로 100제곱미터가 경매가 나옵니다. 여기는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아마 시간의 문제가 있지 그 언젠가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지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되더라도 입주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에서 나대지 땅을 소유했을 때는 90제곱미터 이상이 현금 청산과 입주권의 분기령이 되는데, 대전은 제가 알기로는 60제곱미터가 기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청산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9일 여기서 잠깐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올해를 2022년 시장을 해석할 때 제가 앞전에 그 월간 이야기할 때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2022년만 제가 소개를 하면 1, 2월 달 한겨울이니까 당연히 낙찰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대선이 있었죠. 3월 달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대선의 전시 효과에 의해서 3월 달, 4월 달, 5월 달, 원래 이 3, 4, 5월은 봄이 됐기 때문에 원래 낙찰가가 높습니다. 대선이 없더라도. 그런데 올해는 대선이라는 기폭제가 같이 맞물리면서 여느 3, 4, 5월보다 낙찰가가 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실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하고 출범하자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고 금리도 빅스텝을 밟고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확히 6월 달부터 다시 경매 시장이 조정에 들어갑니다. 6월 달부터 꺾이고, 그리고 지금 지난달 7월 달 원래 전통적인 비수기 초입인데 여기에 또 이게가 맞물려 가지고 더 하락폭이 더 골이 깊어진 것이죠. 8월 달 굳이 통계 내지 않아도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9, 10월은 반전해야 되는데, 물론 7, 8월 달에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다라고, 떨어지는 율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하방의 힘을 이것은 다시 반전으로 하기는 녹록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이 물건으로 돌아와서요.
이 물건은 4월달이라는 걸 주목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3월달, 4월달, 5월달은 우리 경매 참여자들이 안타깝지만 시장 상황을 오판하는 시기가 됩니다. 새 정부 출범 효과에서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에서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는 수혜를 예상을 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 3, 4, 5월의 전시 효과가 끝나면서 다시 시장은 냉각기로 실제 계절은 한여름으로 들어섰지만 우리 경매시장, 부동산 시장은 마치 간빙기가 오듯이 몸이 썰렁해지는 거죠. 이 물건도 여기 이 조건을 갖추고 이 조건을 전제를 해서 들여다보면 아마 이해하시는 폭이 훨씬 부드러울 겁니다. 4월달 모든 사람이 기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29명이 들어옵니다. 129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지난해 2021년도에 약 4만 8천여 건이 낙찰이 들어옵니다. 작년도에. 작년 4만 8천 건 정도 낙찰건, 4만 5천 건, 4만 8천 건의 낙찰건 중에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물건이 작년 4월 1일, 4월의 우연일치네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남양주시 진건읍의 왕속 신도시의 그 배우지역에 있는 임야가 경매 나옵니다. 이 물건 4억 7,600에 경매 나와서 이날 의정부 지방법원에 129명이 들어서 129분이 1등 하신 분이 얼마를 적어냈냐? 40억을 적어냈습니다. 이게 지난해 우리나라 낙찰건으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 물건은 3기 신도시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호가가 평당 200만 원대 가는데 경매 나온 물건은 법원 감정가는 15만 원을 평가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참여가 예상이 되고 낙찰가의 상승이 예상이 되는 수도권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전에 있는 주택가의 도로가 사실 이 도로는 재개발 의회는 절대 이 토지 수익자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는 물건이죠. 그런 물건에 129명이 들어서 1등 하신 분이 2억 9,700을 적어놨습니다. 최초 감정가 대비 거의 6배 가까이. 그런데 문제는 2등도 2억 8,700까지 거의 1, 2등이 초경합을 벌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잔금을 내야 되는데 웬걸 이분은 5월 달에 대금 납부를 포기해서 이 물건이 지난 6월 달에 6월 말쯤에 제가 6월 달은 가격이 하방했다겠죠. 다시 재매갑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시장을 설명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향이냐 우하향일 때는 제가 분석하는 기준점의 하나에서는 도구에서는 재매각 물건에 있어서 우상향일 때는 최초의 경매 시점보다 다시 경매하는 시점에 참여자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낙찰가도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시장 가격이 우하향일 때 하방에 압력을 받을 때는 재매각 물건은 최초 감정가보다 재매각 물건은 참여자도 꼬꾸라집니다. 참여자들이 썰렁하게 다 빠져나가고요. 사람이 빠져나간 만큼 낙찰가도 반토막 나거나 꼬꾸라집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게 극단적인 이해일 수도 있지만 여러 사례를 보면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일정한 시장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은 시사점입니다. 이 물건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하나의 물건 우연할 수도 있지만 4월 달에 129명이 초경합을 벌였는데 불과 2달 만에 6월 달에는 5명으로 저는 이 5명은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시장이 반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꼬꾸라질 수는 없거든요. 저는 아마 이 5명이 오긴 있는 것 같아요. 50명은 들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125명 중에서 70명이 실망하고 발길을 떠날 수는 있죠. 그런데 120 몇 명입니까? 124명이 실망하고 떠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시장을 오판합니다. 오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4월달 참여자가 오판했느냐 6월달 참여자가 오판했느냐 라고 보면 낙찰가를 보면 4월달 참여자가 오판하지 않았나. 무슨 얘기냐면 낙찰가가 4월달에는 2억 9,700대였는데 6월달에는 1억대로 반토막 이하로 떨어집니다. 불과 2달 만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쉽지도 않죠. 그러면 제가 다른 지역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상향일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해 있었던 물건입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가 2020년 2월 달에 처음 경매를 나옵니다. 이때 당시 13명이 경합을 벌여서 2억 초반에
어느 분이 낙찰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경매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매각 이후에 발견이 돼서 이 하자 치유 과정 때문에 매각이 불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자를 치유하고 다시 경매가 나오는데 그게 언제 나왔냐? 작년 4월 달에. 잘 아시다시피 2021년도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전고점이라고 제가 앞서 서두에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대비 2021년도는 모든 지표가 우상향을 합니다. 어떻게 상향을 하냐? 1년 전에 2020년도에 13명이 들은 물건에 1년이 지나서는 34명으로 약 3배 가까이 참여자가 들고요. 참여자가 는 만큼 낙찰가도 2억에서 3억대로 껑충 뜹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우상향일 때의 재매각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앞전에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주택가의 도로는 우리는 우하향일 때 보여주는 사례인데, 그러면 그 사례는 재개발 지역에 오판한 극단적인 사례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도 유사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남시 관암동에 있는 이메아가 경매 나옵니다.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 4월 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7월 4일 날 연거푸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2021년 12월 달에는 10명이 들어와서 8억대의 낙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서 이분이 고가 낙찰해서 대금 납부를 포기합니다. 다시 재매각을 하는데 재매각의 시점이 언제냐? 올 4월이죠. 올 4월은 대선 후가의 전시 후가에서 3, 4월 때는 다시 고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는 대선 후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발길을 놓지 않고 그대로 10명이 유효합니다. 이분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는 하는데 대신 가격에 대해서는 앞전의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죠. 7억 5천에 낙찰받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앞전의 가격 대비 1억대 이상을 싸게 받아서 이분은 잘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 역시 대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자 대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4일 날, 불과 채 한 달 전이죠, 다시 경매를 합니다. 3달 전에 10명이 들었던 물건에 이날은 몇 명이 들었어요? 4명인가요? 제가 슬라이드가 제가 흐릿해서 4명이 들어왔는데 10명이 반토막이 나고요. 반토막 날 수도 있겠죠. 7억 5천짜리의 낙찰가는 2억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물건입니다. 서울 중계동에 있는 유명한 재개발 지역에 있는 물건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사람이 살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택은 주택만 소유해도 입주 예건에 대한, 물론 추가 분담은 다시 권리가액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더라도 여하튼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는 있는 물건이 되겠는데, 사람이 살 수 없고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주택이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은 640만 원이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지난 4월달 역시 다시 4월이라는 걸 주목하시고요. 이 4월에 이 물건에 21명이 들어서 1등 하신 분이 4억 6천을 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등 가격 대비 몇 배를 썼냐? 70배를 넘게 쓰죠. 7,200%, 70배를 넘게 썼는데요. 이분이 대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자 대금 납부를 아직 미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물건이 7월 5일 날 약 한 달 전에 다시 경매를 했는데 21명이 모두 떠나고 이제는 몇 명이 남았냐면 8명이 남습니다. 8명이 참여했는데 더 놀라운 건 낙찰가도 4억 앞전에 3달 전에 약 2달 전에 4억 6천에 낙찰이 됐는데 2달 만에 2억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조심스럽게 이 물건을 예의주시합니다. 지난 7월 5일 날 2억에 낙찰받으신 분 대금 납부 기한이 이달 16일입니다.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인데 과연 이 낙찰자한테도 광복절의 기쁨이 함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 이분이 대금 납부를 다시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낙찰자라면 저는 대금 납부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입찰 보증금 20%가 몰치되는데 몰치를 감수해야 되죠. 감수되는 보증금이 얼마냐? 120여만 원입니다. 120만 원 몰치했는데 왜? 2등과 1억 5천 차이가 났거든요. 이게 우리는 경매 세계 전형의 손절매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 입찰 보증금의 몰치라는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다시
만약에 내가 재경매를 해서 8월 아마 9월 달에 다시 경매를 하겠죠. 그때 재경매를 해서 1억 미만의 낙찰받는 게 훨씬 더 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2억에 낙찰받으신 분이 아마 올 여름 휴가도 반납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정말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진정한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강남에 있는 핫한 물건에 대해서는 가격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람들이 또 관심을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도 날짜를 일단 보시면 6월 2일입니다. 6월이라는 것, 절명이 6월이 또 6월 초에 반포자이 아마 거의 펜트하우스급이 된 것 같아요. 이 감정 시점은 작년에 했는데 48억대의 감정이 나왔는데 아마 입찰 당시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가격은 70억 중반대를 오르내린 것 같습니다. 감정가와 시장에서 오르내리는 가격 편차가 약 30억대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이 물건의 실수요자 15명이 참여하셔서 69억이라는 높은 가격의 낙찰이 이루어집니다. 이 69억의 낙찰가가 우리 사실 6월달 통계 왜곡도 가져오죠. 다음에 소개하는 잠원동 물건은 2건이 감정가 대비 100% 높게 낙찰이 되다 보니까 6월달 지역 서울 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제가 예상했던 길과 벗어나게 오히려 고공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공행진에 큰 기여를 바로 반포자이가 합니다.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만 해도 우리는 낙찰자가 70억 중반의 물건을 69억의 낙찰을 받아서 어차피 이 물건은 대출이 1원도 나오지 않는 물건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이 이런 펜트하우스 관련된 그런 집에서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물건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같은 관내의 잠원동 물건이 6월 23일 날 경매가 납니다. 이제 6월 달 하순으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장의 가격은 완연하게 하방의 길로 이제는 들어서는 것이죠. 신반파 아파트가 경매 나옵니다. 29억대의 물건. 역시 이 물건은 저도 호가는 약 40억, 30억 중후반대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 물건이면 당연히 저는 이 물건의 경합이 이루어질 걸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명이 들어와서 한 명은 들을 수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한 분 들어오신 분이 얼마를 썼냐? 41억을 썼습니다. 최저가는 29억대인데 41억. 이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난해 같았으면 물론 낙찰가에 대해서 10억 이상을 더 쓴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일 수는 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내가 10억을 오버페이했지만 결국은 지나고 나면 10억 이상은 오를 거라는 기대에서 아마 대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마 이분은 백방으로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마 경매에 참여의 경험이 있다라면 경매는 내가 좋은 가격에 낙찰받으면 허가가 되고 내가 낙찰받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허가 되는 세상은 아닌 것이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시장을 오판했던 입찰가 작성상의 손떨림이든 불문하고 여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내를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례는 뭐냐? 바로 이분이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하반기에 들어가는 것을 오판했다라는 거죠. 간과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9일 날이었는데요. 약 2주 전에 서울 북부지방법원, 이 사례는 아마 자료집에 없는 사례를 제가 추가를 한 사례인데요. 깜짝 이걸 놀란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제 기준으로 놀랐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노도강이랑 해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중소형 아파트의 밀집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 가격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죠. 바로 그 노도강주에서 대표적인 상계 주공 아파트가 같은 날 경매 2건이 경매 나옵니다. 하나는 10단지, 하나는 11단지가 우연하게
7월 19일 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입찰에 나왔는데요. 공이 두 물건은 한 번씩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떨어진 가격이 당시 시세 하위를 했기 때문에 이날 충분히 낙찰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주공 10단지 7억 9천짜리가 한 번 떨어져서 6억 3,200이 됐는데 이날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달 23일 날 5억대로 떨어집니다. 얼마 가까이 떨어지냐? 최초 감정가 대비 3억이 하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러면 이쪽 지역에 노원구 상계 주공아파트 10단지가 우리 경매사에서 2번 유찰된 적이 언제였는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2013년 4월달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이 상계주공 10단지에서는 2013년 4월달에 마지막으로 아파트가 2번 떨어진 1회, 그 이후에는 다 신건 내지 1회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7월달에 이 아파트 물건이 2번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여기 사실 우리 우리 모니크의 강 기자님이나 신 기자님이 계시지만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인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함의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깊게 고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경매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물건에 느끼는 체감 지수는 충격은 일반인보다 좀 컸다라고 느끼고요. 그러면 이 하나를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라면 유사 사례를 옆에 보면 그날 11단지도 같이 진행을 했다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11단지 물건도 8억대의 물건이 한 번 떨어져서 6억 4천이었는데 그날 아무도 안 들어와서 다시 5억 1,200으로 또 떨어집니다. 같이. 그러면 이 물건은 이 11단지 물건 사실 올 1월 달에 경매 나왔었거든요. 올 연초에 그때 어떻게 했냐? 물론 평형 때는 사이즈는 좀 작긴 하지만 6억 2천에 신건에 낙찰이 됐습니다. 11단지 물건은 올 연초만 해도 2022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여하튼 이런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신건의 낙찰이 이루어졌는데요. 불과 6개월이 지나서 같은 역동의 물건이 2번 떨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필연적인 느낌이 냄새도 난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런 물건들이 1년에 우리들한테 내년 이후에 우리들의 의사결정에 신호를 주지 않냐. 쓰나미는 바로 눈앞에 쓰나미처럼 오지는 않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해수욕할 때 전에 쓰나미의 인지를 못하는 거죠. 저 멀리 태양 밖에서의 회오리가 쓰나미로 다가오는데 시차가 있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작은 신호를 주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우리가 올해 이후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어제의 이야기 또는 오늘까지의 이야기에 주안을 줬다라면 지금부터는 잠시 오늘 이후에 경매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이래 올해까지 전국에 지금 현재는 전국은 60개의 경매법원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60곳의 경매법원에서 매달 신규로 법원에 유입하는 이름하여 신규 유입 물건수에 대해 가지고 시장을 잠시 해석을 해보겠는데요. 경매시장은 일반적으로 통설적으로는 매달 1만 건의 물건이 경매시장에 공급이 된답니다. 매달 10,000건. 그러면 연으로 환산하면 연간 12만 건의 경매 물건이 공급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연간 12만 건의 경매 물건이 우리는 먼 옛날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2015년 이래 우리 부동산 시장이 7년 동안의 우성향을 때 앞전에 제가 잠시 소개했듯이 경매 물건수와 거시경제, 부동산 경기는 반비례한다겠죠. 우리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하면 할수록 경매 신규 유입 물건수는 줄어듭니다. 감소를 하는데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12만 건의 물건들이 2010년대 초반대에 연간 12만 건의 물건들을 그리고 있다가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2015년대에는 10만 건이 균열이 깨집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 고점에는 우리 경매 통계를 집계한 이래 우리가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걷습니다. 전국 60개의 경매 물건에 신규 유입 물건이
8만 건도 깨지는 7만 8천 건대를 기록하죠. 이건 지난 얘기. 그럼 오늘은 어떨 것이냐? 대법원 통계는 한 달 후행을 합니다. 지금 8월 달이지만 7월 통계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요. 6월까지의 통계가 나와서 그러면 제가 반기 통계를 가지고 잠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경매 건수는 3만 7천 건입니다. 3만 7천여 건이요. 근데 여기 아이러니하죠. 아마 여기에 오신 모든 선생님들은 올해 모든 언론에서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지난해 달리 그런 빈도가 높아졌죠. 그러면 당연히 경매 물건도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몸으로 직접 경험도 했고 해서 여하튼 경매 물건이 늘어나지 않았겠냐 천만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놀라운 부분 중 하나지만 올 6개월 통계는 오히려 지난해 같은 동기 지난해 6개월에 4만 건이었는데 올해는 3만 7천여 건으로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3,300여 건이 오히려 물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얘기만 놓고 보면 경매 물건의 감소는 반대해서 그러면 거시경제의 호황이고 그 다음에 일반 부동산 시장의 우상향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지난 상반기 내에 경매 시장이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런 길을 걸었냐? 일부는 걸었죠. 제가 앞전에 이제 대선께 있다 보니까 1, 2월 달 하방, 3, 4하고 3개월 동안 상방, 그리고 6월 달 꼬꾸라지면서 결국은 지난 6개월은 상승장과 하강장이 어떻게 보면 균형을 유지했는데 오히려 상승장이 더 힘이 실렸다. 왜 그러냐면 이따 얘기했지만 금리 부분, 이런 부분에 경매는 후행을 하거든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 했지만 한은에서 7월 13일 날 빅스텝을 받습니다. 근데 유감스럽지만 빅스텝의 빅자의 경매 물건도 우리는 그림자도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한은의 빅스텝을 받을 물건의 그림자의 잔영은 제가 단언합니다. 내년 1, 4분기에 경매 시장에 등장할 겁니다. 진짜 경매 물건은 내년 이후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올 상반기는 작년의 심해 균형추의 연장선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경매 물건의 신권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다는 것이 설명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그러면 2021년도와 올해 2022년도의 간극에 우리는 해석돼요. 지난해 2021년도는 전체 신규 물건이 7만 8천 건으로 2020년도에 9만 2천 건 대비 약 1만 4천 건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개월이지만 약 3천여 건으로 줄었다는 거, 지난해보다 물건의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올 하반기에 골든 크루스가 올 거라는 겁니다. 골든 크루스라는 거 무엇이냐? 경매 물건의 감소세가 증가세로 반전하는 시점의 크루스 시점이 올 하반기 그 어느 날 올 것이고요. 정말 이 골든 크루스도 우길승천하는 것은 내년 이후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부분 소개하겠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론이 없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사이에서는 답비례한다는 것은 이론이 없는데요. 향후에 한은에서의 행보를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 2.25%까지 금리를 올렸는데요. 올 하반기 한 번 더 올리고 또 물가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이걸 감안했을 때 추가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신호를 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시장에서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죠. 결국 올리겠다라는 완곡한 표현이 되겠는데, 그러면 결국 한은의 뜻대로 간다면은 그 금리는 최저 제가 생각엔 2.50에서 2.75%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런 구간은 우리가 10년 전으로 회귀를 한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이 금융위기 때 당시에 우리는 2점 중후반대에 실제 우리 금리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 경매 낙찰가율이 얼마를 그렸냐? 60% 중후반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낙찰가가 70% 중후반대이죠. 이 낙찰가율은 고통스럽지만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조정을 연착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조정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 랜딩기의 작동에 의해서 노련한 조종사가 승객들이 갑자기 착륙한다는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런 노련함을 발휘를 해줘야 되는 게 저는
정책 결정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현 정책 결정자들은 다른 쪽에 책무를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시장에 있었던 종목별로 의미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시장을 조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지방에서 전국 기준으로 두 번째 참여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가장 경쟁자가 최고였던 물건이 되는데요. 지난 4월달, 역시 4월달이라는 게 시사점이 있지만, 속초시 조영도인가요? 속초는 사구 후로 둘러싸인 게죠. 청초가 됐든 영랑호가 됐든 이런 호수들이 주변에 아마 풍광이 좋은 아파트가,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먼저 개발된 데가 아마 부산 해운대, 아마 광활 일원이 먼저 초고층 아파트로 변신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도 이처럼 풍광이 좋은데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속초도 우리가 강원권에서는 강릉이 먼저 평창에 그런 이런 개발 재료의 영향을 받고 그쪽이 강릉 쪽이 먼저 움직이고 전차적으로 북쪽으로 그 개발 압력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양고속도로 개통전 접근성도 좋아져 아마 여기에 활용 접점은 이제 철길이 연결이 된다면 더더욱 금상첨화이겠죠. 여하튼 이런 지역에 풍광도 좋고 입지 조건도 좋은데 가격도 아주 착한 가격대의 물건이 경매에 나옵니다. 어떻게 경매에 나오냐? 최초 감정가가 8,900만 원인데 이때 당시 전세가 1억 2천 간답니다. 다시 한번요. 법원 감정가가 9천만 원 정도 채 안 가는데 전세가 1억 2천 간다면 굳이 우리 젊은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갭 투자,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죠. 이 물건은 산술적으로 1억에 낙찰받았다면 재반 부대 비용 500만 원을 감내하더라도 내가 전세를 놓는 순간 내 주머니는 잉여 1,000여만 원의 잉여가 생길 수가 있는 물건이 되죠. 물론 당시 시세의 호가는 1억 3천대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에 79명이 참여합니다. 결국 79명이 참여하다 보니까 가격이 누가 높게 쓰냐 경합을 벌일 때 가장 높게 제시한 분은 당시 시세 이상을 근접한 가격인 1억 3,500만 원대에 낙찰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물건도 1억 3,500에 낙찰받아서 전세를 놓으면 1억 2천에 세를 놓는다면 실제 자기 자본은 약 2천만 원 가지고 참여를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세를 놨다가 집값이 2천만 원 오르면 그러면 자기 자본 투자 개인들이 실제는 총량은 2천만 원의 잉여가 생겼지만 순자본 투자할 때는 배에 가까운 아마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건이 있는데요. 제가 이 물건을 에둘러서 표현하는 물건은 지금 현재 경매시장에 이처럼 비규제 지역에 이런 물건들의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규제 지역의 주택을 일가구 소유하고 있는 분도 낙찰 시에는 60% 가까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고요. 더 이 비규제 지역의 좋은 점은 이처럼 많은 사람이 경합을 해서 낙찰가가 오랬을 때는 있지만 그 전에 감정가가 당시의 현장에 전세 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물건들은 많고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수도권인데 이천시가 아마 올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지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수 물건은 아니지만 온전한 물건이 아닌 물건을 잠깐 소개를 하겠는데요. 지난 7년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사이에 경매를 하신 분들이 낙찰 이후에 낙찰 당시에는 비싼 가격에 받았다고 때로는 조롱 또는 비아냥도 들었는데 뒤돌아섰더니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면서 그 무모한 가격을 오히려 정당화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그 명제가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올해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앞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경매 강의를 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일이 업무 중에 하나인데 실제 그 이전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는 때로는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여기에 오신 선생님 다 그런 분들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지난해까지는 우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는 감이 담대하신 분들이 우리의 투자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진검이라는 말 쓰죠. 진짜의 칼인지 가짜의 칼인지. 사실 작년 집값이 오를 때는 여기에는 무딘 칼도 붙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거품이 다 사라졌을 때는 진검만이 정말 시장에서 그 가치를 증빙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신 선생님들한테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하튼 여기에 오신 선생님들이 우리 머니투데이의 열혈 팬회에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오셨겠지만 여기에 오신 선택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혹시 제가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다음 주 이후에 어떤 투자 결정의 기회가 경매시장 통해서 다른 일반 시장은 아마 우리 이제 함영진 랩장인가요? 우리 이 친구 훨씬 더 좋은 고견을 소개할 테니까 그쪽에 경청하시고요. 경매 관련 좁은 시장에서는 혹시 선생님들이 올 하반기에 의사결정한다면 유보하십시오. 진검 승부는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금리는 극히 일부분이지만 금리를 가지고 소개를 한다면 실제 한은에서 금리 인상한 물건들의 경매 시장에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들이 본격적으로 유입 스텝을 밟은 물건이 경매 시장에 넘어오려면은 경매 시장은 최소 5개월에서 7개의 시차를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빅스텝을 밟았다고 그 다음날 7월 14일부로 구두 디폴트 선언하지 않죠. 그분들도 최대한 버티다가 가을 이후에 디폴트 선언할 겁니다. 그러면 가을에 디폴트 선언 물건은 언제 경매에 나오냐? 내년 3월에서 6월 달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로 지금까지 소개한 물건들은 개인 소비자 개인 물건들이었던 것이죠. 경매 시장의 진검의 물건들은 법인들 물건입니다. 근데 아직 법인들 물건은 경매 시장에 끼우거리도 않고 있거든요. 왜? 문재인 정부 내내 그리고 윤석열 정부 역시 한계 기업들한테 아직 기회를 더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력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량 물건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경매 시장에 출시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마 저는 이런 법인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 정말 저는 그런 시장이 다시는 도래하면 안 되지만 경매 시장에 IMF 이후에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제3의 봄이 향내가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다. 이건 제가 앞전에 잠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정책 결정자들은 경매 시장에 제3의 봄이 도래하지 않기를 막아야 합니다. 저는 농담이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포함한 경매 참여자들의 얼굴이 윤기가 흐르고 피둥피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경매 참여자들은 피골이 상접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 경매는 우리 거시경제와 반비례해야죠.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 얼굴이 피둥피둥하다는 우리 거시경제 삶이 고단하다는 걸 표현합니다. 반면에 경매 참여자들이 피골이 상접하고 영양실조에 근접하다. 그러면 우리 거시경제 호황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아침 이슬과 고사리를 먹고 링기에 의해서 생명을 부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하튼 경매 참여자들은 이런 말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하튼 경매 참여자들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이 도래하면 된다는 겁니다. 잠깐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지분 물건을 소개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몇 가지 편견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사실 경매 물건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단지 내 상가가 이제 상권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극히 일부 업종 이외에는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여하튼 아파트 단지 내 물건들이 경매 이제는 잘 나오지도 않지만 여하튼 나오더라도 1층에 있는 부동산업소 입점할 정도의 물건들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그 물건이 1층도 아니고 4층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4층 물건도
오랜 시간 보유하니까 돈이 되기도 한답니다. 재건축이 될 때.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홍실아파트가 있죠. 이 홍실아파트 단지 내 상가 4분의 1이 가뜩이나 4층인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4분의 1도 전체가 나온 게 아니라 2분의 1이 경매 나옵니다. 그 2분의 1이 경매 나온 게 얼마냐? 20억에 경매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2억에 5억인 줄 알았더니 20억이 맞습니다. 그 20억짜리 물건의 첫 기일에 공유자가 최저 가격에 낙찰을 받습니다. 공유자 이름을 우선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공유자가 원래는 더 떨어져야 될 물건을 아마 공유자분께서 욕심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저 공유자분은 이 물건이 더 떨어지면 16억이고 또 떨어지면 12억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인데 왜 20억에 욕심을 냈을까 하고 뒤를 봤더니 이 물건은 온전한 즉 상가의 2분의 1이 아니고 전체를 보유하고 있으면 아마 85제곱미터의 입주의 대상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권리 가액은 34억, 상가를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아파트 입주권의 가액은 23억대, 약 10억에 아파트 85제곱미터를 하나 분양받고 10억에 현금으로 다시 백마진이 돌아오는 그러면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으면은 강남의 아파트 30평형대 국민주택교회 아파트 평당 1억이라고 하면 30억대. 30억대 소유와 그 다음 10억의 현금 청산을 받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욕심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분이 공유자였죠. 기존에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2분의 1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가 추적을 해봤더니 IMF 때 2분의 1을 낙찰받았더라고요. 그때 낙찰받은 금액이 얼마냐 했더니 1억 1천에 받았더라고요. 이분은 IMF 때 상가 2분의 1을 1억 1천에 받아서 그동안 20년 동안 상가 월세의 절반을 꼬박꼬박 받다가 그 다음에 홍실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니까는 총 투자금 원가는 21억이 된 것이죠. 이분은 21억을 투입해서 30억대 아파트와 현금 청산 10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저의 편견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모두 꼭 언제나 참인명제는 아닐 수도 있다. 제가 극단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보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강남구 삼성동에 올 들어서 최고가의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그 삼성동에 코엑스 인터코넨탈 그쪽 옆블록에 있는 삼성로변에 견해 있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물건이 600억대의 경매 나왔다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라는 관계로 사법보좌관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지가 있는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되고 땅만 나오면 사용수익의 제한에서 이름하여 건부감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감가 30%에서 약 460억대에서 오늘 첫 기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물건의 소유자 중에 한 분이 왜 600억대의 물건을 사법보좌관이 자의적으로 30% 감가를 했느냐 이 부분의 최저 매각 가격 산정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라는 문제 제기로 아마 사법보좌관도 부담을 느낀 나머지 오늘 일단 변경을 하고 그리고 아마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물건을 제외하고 올해 낙찰된 최고가 물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삼성동에 있는 물건이 되는데요. 이 물건은 두 분의 형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 그 형제간에 지금 현재 우리 경매시장에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주목해야 될 물건이 우리는 대개 경매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은행에 담보를 설정을 하고 은행의 이자를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경매 나온다. 이게 전형적인 경매 맞습니다. 교과서에서 말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름하여 실질적 경매 맞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는 지난해에서 제가 서울에서 가장 핫플레이스인 강남권에서 의미 있는 경매 물건의 증가를 목도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더니 극단적으로 을구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을구가. 무슨 얘기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1원도 대출을 받지 않았는데 경매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경매계에서 있을 수 없죠. 경매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뭡니까?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처분한다. 우리 교과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이 부동산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경매 나오는데 되게 어떤 물건이냐? 공동 소유 물건이라는 거죠. 이 공동 소유 물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열의 일곱이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물건. 그리고 드물게 전혀 인적 유대 관계 없는 분이 공통 투자 한 경우가 열의 한 30% 되고요. 열의 일곱은 얕은 상속 증여 물건인데 이 형제들 간에 시장을 바라보는 미세한 간극이 생깁니다. 제가 앞전에 몇 차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7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올랐죠. 그랬더니 어느 형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강남일지라도 7년이나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보지 길을 안 걸었다는 것은 8년차 이후에는 더 오를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에 더 가깝지 않겠냐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부모님을 또 물려받을 때 우리 자기 자본 들어간 건 제로였잖아요. 사실 좋은 부모님 만나서 이 부동산을 물려받은 것만도 복으로 알고 여기서 만족하고 처분하자라는 한 형제와,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는 그렇지 않죠. 무슨 소리였냐고. 천하의 서울의 강남에 있는 물건은 오르는 일은 있어도 떨어지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면 할수록 이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르기 때문에 시소성, 그 다음에 공급의 불균형, 수급 불균형 등 여러 가지 굳이 이런 사치스러운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강남에 소지하는 물건은 절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보지 않았냐, 몇 배가 오르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더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는 팔자라는 형제와 팔지 말자는 형제가 있으면은 결국은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일지라도 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팔자라는 형제가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무슨 우리가 뭐 식료품 자르듯이 두 칼로 판사가 솔로몬의 지혜를 베풀어 툭 자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원래는 공유물을 상속 지분에 의해서 분할을 해야 됩니다. 맞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속 전의 가격보다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유자가 분할에 반대를 하면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그 부동산을 전체를 경매 붙여서 매각 대금을 상속 지분, 소유 지분별로 분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올 상반기 내내 절묘하게, 지금 제가 이 얘기한 게 채 몇 분 안 걸려요. 이게 약 2년 걸리거든요. 재판을 하면. 공유물 분할 소송하는데 1년, 다시 경매 붙여서 환가하는데 1년,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적어도 2019년 또는 2020년 전후에 소송이 들어가서, 그래서 작년 또는 올 4분반기에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신의 한수를 두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경매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게 돼야 되죠. 근데 역으로 이 낙찰가들이 시세 이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상의 일은 무슨 얘기? 강남의 빌딩에 일반 매매 물건이 없는데 경매는 나오는 거죠. 바로 이 물건 보겠습니다. 436억에 경매 나왔습니다. 여기도 날짜를 보여요. 4월달이, 올 4월달은 가장 대선의 전시효과가 팽배했던 시점이죠. 4월 19일 날 이 물건에 16명이 들어서 1등이 얼마 썼어요? 최초 감정가 200억 가까이 620억을 적어냈습니다. 저는 이런 쓸데없는 잠시 망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 두 형제가 부모님의 유죄를 잘 받들어가지고 형제간에 우애가 출중해서 만약에 저 물건을 2년 전에, 또는 이 물건이 작년 2021년 타기니까요. 2020년도에 소송은 2020년도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도에 시장에 매물로 했으면 저 물건 400억 이상 못 받았을 겁니다. 300억대 거래됐겠죠. 그런데 그 두 형제 간의 작은 갈등으로 인해서 원래 우애가 있었을 때 받을 금액의 2배 이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치관이 혼란이 와요. 저는 가정교육을 형제 간에는 화목하라겠는데 화목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형제 간의 작은 갈등과 반목도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쓸데없는 망상을 하는데, 이 망상이 다 어디서 기른다고요? 시장의 우상향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혹시 제 수업을 졸면서 듣는 선생님들 제가 책이 뭐지예요?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은 우상향일 때 덮어준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절대적으로 형제 간에 우애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갈등과 반목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아시죠? 왜? 진짜 이제는 진검승부, 형제 간의 우애를 불어넣고 하늘에서 계속 계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의 물건들은 유사한 물건들이 되겠고요. 제가 이 물건 하나만 저도 제가 흔치 않은 물건이 있어서
제가 요건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물건을 오판을 해서 강의를 잘못했던 물건입니다. 소개를. 저는 처음에 이 물건을 도로 경매에 잘못된 사례로 소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도로 경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성공 사례의 물건이었더라는 거죠. 제가 극히 일면, 한 면만 보고 나서 오판했던 물건인데 잠깐 소개를 하고 이 물건을 끝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지목은 주택은 여기 주택 일부가 있는 거죠. 전체 임야 5,400제곱미터가 경매 나오는데요. 이 임야에다가 여기 도로 400제곱미터, 424제곱미터 포함됩니다. 즉 도로 포함해서 임야가 경매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평택로라는 대로변에 그 은실 고가도로 IC변에 있는, 우리는 IC변에 섬 있는 땅도 많이 보시죠.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고속도로 나들목을 진출할 때 우리는 IC 주변에 있는 것을 대개 조경으로 식재되어 있는 걸로만 보고 눈요기만 하고 지나가죠. 그러지 어느 누가 그 물건을 낙찰받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바로 그 물건을 홍모씨는 16억대의 물건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보니까는 8억대까지 반토막 납니다. 사실 더 떨어져야 될 물건이죠. 왜 그러냐면 이 물건에 여기는 이론적으로 주택은 있습니다. 만약 여기는 주택에서 살으라고 해도 만약에 여기서 시형주택, 오세훈 씨가 이런 집에 시형주택을 진다라면 난리가 나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우리는 공기 오염이 여기에 낮은 곳으로 모두 집결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나가겠죠. 여기는 살 수가 없다. 무슨 얘기, 제가 극단적으로 애들로 표현했는데 사실상 자기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불가능한 땅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더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떨어져야 될 물건을 홍모 씨가 8억 1,400에 낙찰받습니다. 일단 하나의 의문점이죠. 8억대에 낙찰받은 물건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 첫 번째 미스매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잘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 8억대에 낙찰받은 물건 중에 5,400제곱미터 중에서 정확히 424제곱미터가 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평택시를 상대로 이 도로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평택시를 상대로 해서 처음에 15만 원을 받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8억 투자해서 매달 15만 원 받습니다. 잘못된 소리. 그런데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평택시 땅이 요동을 치죠. 그러다 그 지료 증액 소송을 해서 13만 원을 또 일부 승소합니다. 결국 이분은 8억을 투자해서 매달 28만 원을 받아요. 잘했다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걸 만족하지 못해서 28만 원 받아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아예 이참에 평택시에다가 이 땅을 5억대에 되살라고 매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법원까지 간 소송 끝에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결국 패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분은 8억을 투자해서 매달 28만 원을 받는 건 별건으로 할지언정 이분은 결국 잘된 사례는 아니라고 저는 여기까지 보고, 이것은 우리가 도로 경매에서는 잘못 판단했을 때 이런 일도 있을 때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나머지 지금 이분이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한 건 424제곱미터죠. 그럼 이분이 낙찰받은 건 5,000제곱미터인데 그럼 5,000제곱미터 땅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거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5,000제곱미터 땅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20년도에 평택시에서 이 땅을 사줍니다. 수용을 하는데 얼마에 사주냐? 30억대에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억대. 그래서 여하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모로 날씨도 변화무쌍하고 그 다음에 강의도 미덥지 않은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